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4분기 만에 60조 원대를 회복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수출 부진에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8월까지 거친 세수도 지난해보다 3조 7천억 원 줄어서 세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재 1,400대가량인 차량을 내년 말까지 10,000대로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 상생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 반발로 3년을 끌어온 신세계그룹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점 입점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 투표 결과 71%가 입점에 찬성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바로 연결을 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의 올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였던 7조 원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 5.29%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56.18%나 줄었습니다. 직전인 2분기보다는 매출은 10.46%, 영업이익은 16.67% 증가했습니다. 네, 2분기와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직전 분기보다는 3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 이후에 올 1분기에는 실적이 수직 낙하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이어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디램 등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려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은 오히려 반도체 수요 회복에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메모리 선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갤럭시 노트 10을 포함한 스마트폰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 기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내년 초부터는 다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도 하반기 들어 재고가 빠르게 줄고 또 가격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점치기까지는 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은 수출 소식입니다. 국가 간의 거래 결과를 경상수지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는 흑자폭이 5년 7개월 만에 최소로 집계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석우 기자. 네, 경상수지 중에서도 상품 수지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수출 부진이 얼마나 심각했던 겁니까? 네, 지난 8월 수출액은 451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6% 줄었습니다. 이로써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든 데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업황 부진이 겹치면서 수출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는 지난 8월에 4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8월 경상 수지는 5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80억 달러 흑자가 넘었던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하면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네, 또 서비스 수지도 알아보죠.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요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데요. 지난 8월에는 적자폭을 좀 줄였다고요. 네, 지난 8월 서비스 수지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적자폭을 2억 달러 가까이 줄였습니다. 이 서비스 수지 적자폭 감소는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 증가세가 지속됐고 반대로 출국자 수는 감소했는데 특히 일본으로 출국한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하면서 여행 수지는 지난해 8월 15억 5천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8월에는 10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을 5억 달러 가까이 줄였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투자 소득이 2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었는데 특히 지난 8월에 20억 달러에 이르는 배당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회수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이 배당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수출 감소폭을 상쇄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쳤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또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협상과 이에 따른 중국의 경기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과 설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다소 둔화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4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은 거의 50조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부가 걷어들인 국세가 작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0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 5천억 원가량 줄어든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에 조기 지급한 영향인데요. 여기에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모두 줄면서 지난 8월 한 달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걷어들일 세수 대비 실제로 거둔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72.6%보다 소폭 하락한 71.1%를 기록했습니다. 네, 세금이 이렇게 줄지만 정부가 쓸 돈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정 상황 괜찮은 겁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22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4대 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는 같은 기간 49조 5천억 원 적자였는데요. 지난 6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적자폭을 기록한 뒤 조금 개선된 상황입니다. 통합재정 수지가 지난 8월 1조 9천억 원 흑자를 보인 사이 관리재정 수지는 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의 결과라며 5조 8천억 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43%가량을 집행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간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현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적발 금액은 1,85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47억 원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보조금 관련 예산 규모가 큰 상황인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가 보조금의 경우 복지부 예산은 37.4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례들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례는 3,700여 건, 잘못 지급한 경우는 11만 7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로 출국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기본 보육료를 수급하거나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함께 타가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야를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보육, 교직원 지원, 그리고 농업 직불금, 전통시장 지원과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이 해당됩니다.
네, 앞으로 재발을 막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고요? 네,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신고자는 무조건 환수 금액의 30%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적발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 사업에서 배제합니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법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또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판 CES로 불리는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또 IT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70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자전을 비롯해 반도체 대전과 디스플레이 산업전이 함께 마련됐는데요. 1,900여 개 부스를 둘러보며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스마트 가전, 자동차, IT 융합 관련 최신 제품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 기자, 좀 주목되는 전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OLED 기술 전시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현존하는 가장 큰 OLED TV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선보였던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가 스피커 역할을 하는 크리스탈 사운드 개념이 적용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부스가 마련된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갤럭시 폴드 등을 전시해 주력하는 스마트폰용 OLED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5G 시대를 맞아 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IT 제품에 적합한 OLED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이 밖에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전자산업 60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김기남 전자진흥회장을 비롯한 전자산업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자산업 발전 유공자 포장과 동반 성장 협약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타다라고 쓰여진 차량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내년까지 차량을 10,000대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어제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안 된다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이 내용 김정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타다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서비스 확장 방안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타다는 현대 1,400대인 차량을 내년 말까지 10,000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전국적으로 타다 서비스 지역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량 10,000대, 드라이버 5만 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발표 직후 부적절한 조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사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을 굉장히 좀 해묵은 문제가 이제 됐고요. 국토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왜 제동을 거는 겁니까? 네, 국토부가 준비 중인 법안과 이 타다의 영업 계획이 좀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네,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택시 면허를 사들인 만큼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택시제도 개편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 포화 상태인 택시 서비스 총량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도 이 플랫폼 업계도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을 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타다는 택시 면허가 아닌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렌터카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렌터카로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영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타다의 사업 확장 계획 발표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이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측 입장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타다의 의도는 뭡니까? 네, 타다가 보유한 모든 차량은 구입한 차량이 아닌 렌터카인데요. 국토부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1,000대가 넘는 렌터카를 모두 사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택시 면허를 한꺼번에 사들이려면 700억 원이 필요하고 또 한 번에 사들이는 대신 기여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면허를 빌리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매달 4억 원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타다 측은 사업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편 택시업계의 반발도 큰 상태인데요. 서울 개인택시운송조합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타다가 이성을 잃었다고 반발하면서 정부는 타다 불법을 좀 정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 간의 갈등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수년째 표류하던 신세계그룹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3년 만에 입점 물꼬를 텄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공론화위원회 찬성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번 스타필드 창원점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첫 사례인 거죠. 네,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찬성 권고안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공론화위는 이달 초 시민참여단과 최종 토론회를 거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한 최종 의견을 창원시에 전달했는데요. 찬성 71%, 반대 25%로 입점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창원시 측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스타필드 입점을 위한 교통 영향평가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세계 측의 공론화 권고안 주요 이행사항인 상생 협력 방안과 주변 교통 문제, 지역 인재 채용, 그리고 현지 법인화 등을 충실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출점 작업에도 조금 속도가 붙겠군요.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이 교통 영향 평가에 이어 건축 허가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 내 일부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여전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쯤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세계 측도 창원시에서 어렵게 행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주어진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스타필드 창원 개점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채권이 5년 동안 연체돼서 소멸 시효를 맞이해도 10년으로 자동 연장되는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18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들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앞으로 막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5년이 지난 대출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채권 추심 발행 등 개인 부실 채권 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체 이후 채무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로 했는데요. 현재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 명령만 있으면 시효가 자동으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런 관행으로 매년 약 260만 명이 단기 연체 채무자로 연간 최대 28만 명이 금융채무 부율 이행자로 등록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합리적인 추심 정도와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채무조정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와 면담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협상 기간에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채무조정 여부 정도 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신한은행이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는 피의자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농협에서는 일반 고객들에겐 연 3에서 4%로 또 돈을 빌려주고선 자사 직원들에겐 연 1% 안팎의 특혜성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은행권 소식은 잠시 뒤 박규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는 피의자 임직원들의 변호사. 네, 먼저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흥선드려서 죄송합니다. 현대카드가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2년여 전에 주주로 맞이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를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현대카드가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어제 저녁 국내외 증권사의 유가증권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길 원하는 곳은 오는 2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당히 깜짝 상장 추진인데요. 추진 배경도 전해주시죠. 네, 현대카드가 상장에 나선 배경은 재무적 투자자, FI들의 자금 회수를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통상 FI들의 투자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2021년부터 현대카드는 투자금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2017년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와 싱가포르 투자청, 칼라일 그룹 계열의 알프 인베스트 파트너스와 현대커셜과 함께 GE 캐피털로부터 현대카드 지분을 사들였는데요. 당시 총 거래 금액은 6,747억 원으로 어퍼니티 PE 컨소시엄은 3,766억 원, 현대커머셜은 2,98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장이 추정하는 현대카드의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 안팎입니다. 투자자들은 2년 전 FI가 투자했을 당시 현대카드의 기업 가치를 약 1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상장 후 3조 원 이상의 가치가 형성돼야 적정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신한은행이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고 의심을 받는 피의자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농협에서는 일반 고객들에겐 연 3에서 4%대로 돈을 빌려주고선 자사 직원들에게는 연 1% 안팎의 특혜성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은행권 소식들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채용 비리 피해자면요, 일종의 가해자인데 은행이 이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신한은행이 채용비리 소송 피의자인 임직원 10명의 소송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하경 의원이 신한은행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피의 사실 당시 이 은행장 또 인사 담당 부행장 등 임직원 11명 중에서 10명의 소송비를 은행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하경 의원은 은행 또는 고객 예금인데 채용비리 피의자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소송비용 적절성에 대해 금감원 검사가 필요하고 지급된 소송비는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신한은행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신한은행은 소송비 지원을 한 건 맞지만 이 사내 규정에 따라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지급한 소송비를 회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소송비 지원은 노사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또 농협에서는 직원들이 연 1% 안팎의 특혜성 대출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선 이 농협이 직원들이 빌린 돈을 그 다음 해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연 1% 안팎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 직원이 집을 사려고 1억 원을 연 3에서 4%대 이자로 빌리면 그 다음 해에 이자 2.87%를 현금으로 되돌려줘서 결과적으로 1%대 안팎 이자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게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 농협 측은 무조건 이자 2.87%를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첫 주택 구입 직원에 한해 제공하는 사내 복지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박수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오르며 2,04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63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 외의 호실적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6%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5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컨테이너선 수주의 소식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57% 오름세 보여주며 7,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인보사 국내 판매 재개 계약이 없다는 이유석 대표의 발언으로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